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상백약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BTS가 공연하는 세기의 콘서트를 하는 날 이렇게 일찍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선생님들의 열정에 매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빠르게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양이 좀 많습니다. RA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매끄러운 부분이 있고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구조적인 차이를 이제 같이 알기 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태아의 중배엽에서 이 앞쪽에서 카디악 엔도카디알 튜브 한 쌍의 튜브가 만들어지는데 혈류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21일 차에 두 개의 엔도카디알 튜브가 퓨전을 일으키고 이제 프리머티브 하트 튜브 원시 심장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 생의 첫 박동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살펴보셔야 될 게 에이트림이 아래쪽에 있고 벤트리클이 위에 쪽에 있습니다. 이걸 눈여겨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벤트리클이 점점 커집니다. 위아래로 커질 수 없게 되자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아래로 쪽으로 쭉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트리움은 위로 딸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디루핑이라고 합니다. 디루핑을 하고 35일차쯤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폰챔버의 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프리머티브 에이트리움은 실질적으로는 아래쪽에 사이너스 베너서스라는 한 쌍의 관을 포함한 구조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디루핑을 하면서 에이트리움이 위로 말려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이트리움은 심방의 앞쪽을 구성하게 되고 심방 앞쪽에 팩티네이트 머슬 파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너스 베너서스에서 이 라이트 혼이 심방의 뒤쪽 월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뒤는 사이너스 베너서스로 분화하고 스무스 머슬 파트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너스 베너서스의 왼쪽 혼은 나중에 코로너리 사이너스로 분화합니다. 결국 이렇게 두 개의 이유의 차이에 의해서 스무스 월과 머스큘러 월로 바뀌고 스무스 월은 혈액이 원활히 들어다니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머스큘러 월은 수축력 증가에 도움이 되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살펴볼 해부학 구조물은 크리스타 터미널리스입니다. 크리스타 터미널리스는 앞서 살펴본 스무스 월과 팩티네이트 머슬이 서로 만나서 연기된 굵은 근육성 띠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녹색 파트가 크리스타 터미널리스인데요. 슈페리어 베나 카바의 안테리어 오프닝 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포스테로 라테랄로 이어지면서 IVC의 앞쪽에서 끝나게 됩니다. 네, 이는 결국 우심방의 내부 경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심방의 내부 지지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타 터미널리스는 부정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곳인데 그 이유는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타 터미널리스를 따라서 심장 안쪽에 근육이 분포하게 되는데 이를 팩티네이트 머슬이라고 합니다. 팩티네이트 머슬은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일정한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로 겹쳐지고 엉켜지면서 트래베큘러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는 얇은 심장벽을 구조적으로 지지하고 심방의 수축력을 증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 더 보시면 보통 트랜스버스하게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이렇게 세지탈리스하게 반응을 해서 굵게 엉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테니아 세지탈리스라고 하고 이렇게 굵은 덩어리로 보여서 CT나 이런 데서 심장의 매수를 오인하게 만드는 요건이 됩니다. 내측에 크리스타 터미널리스가 있다면 이걸 외측 표면에서 보면 SVC에서 IVC로 이렇게 연결하는 세로의 홈이 있는데요. 이 부위를 썰커스 터미널리스라고 합니다. 썰커스 터미널리스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썰커스 터미널리스를 따라서 SA 노드가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서커스 터미널리스의 상부에 SA 노드가 위치하는데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SVC 정션과 RA의 정션, SVC RA 정션 부위, 특히 서커스 터미널리스의 위쪽에 안쪽 면, 그러니까 서브 에피카디알에 존재한다입니다. 이 홈을 따라서 SA 노드가 존재를 한다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 근데 SA 노드는 하나의 점으로 하나의 사이트로 구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확장된 페이스메이커 컴플렉스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길이가 10mm, 20mm 정도 되는 이 거머리 모양의 컴플렉스로 형성을 하게 되고, 제 오른쪽에 현미경 슬라이스 사진을 보시면 SVC와 RE의 정션을 따라서 길게 주행을 하고 주변엔 파라노달 셀들과 또 특징으로 엔도카디움보다는 에피카디움에 가깝게 위치합니다. SA 노드는 왜 컴플렉스로 이루어졌나? 그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하나의 점에서 모든 심방을 탈분국시키기에는 전기적 부하가 너무 크겠죠. 그래서 여러 사이트가 동기화되어서 집단적으로 이 넓은 RA를 탈분국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 확보 측면입니다. 만약 이게 단일점 구조였다면 이 주변의 국소 허열에 매우 취약했을 겁니다. 또한 이 부위가 노화에 따른 섬유화 됐을 시 즉시 기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내재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일부분이 고장이 나도 나머지 부위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컴플렉스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생존을 위한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전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크리스타 터미널리스가 부정맥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의 발생 빈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RA가 70%로 상당 부분 LA보다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크리스타 터미널리스의 상단부는 대부분 많이 호발하는 부위가 되는데요. 이 이유는 바로 스무스 머슬 파트와 팩티네이트 머슬이 서로 만나는 부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 속도와 방향성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서 컨덕션의 이질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위치는 바로 페이스메이커 컴플렉스의 위치죠. 이 주변에 있는 파라노달 셀들에 의해서 오토매터시티가 항진이 되거나 아니면 트리거 액티비티에 의해서 엑토핏빛이 발생해서 포컬 에이티 타키카디아가 허벌하는 부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타 터미널리스를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둘째로 살펴볼 구조물은 RA 어펜디지입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강아지의 귀같이 심장의 양쪽에 한 쌍의 귀입니다. RA는 비교적 형태가 단순하고 내게 넓어서 또 팩티네이트 머슬이 풍부해서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혈전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반대로 LA는 혈전의 90에서 50%가 LA 어펜디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혈전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주변의 구조물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가 LA 어펜디지입니다. LA 어펜디지 주변 구조물들을 보시면 많은 구조물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 줄진 라이트 코로너리 아테리와 아오타를 볼 수 있습니다. LA 어펜디지는 라이트 코로너리의 프록시말 파트를 이렇게 덮고 있고요. 아오타에 특히나 라이트 코로너리 커스과 오버레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펜디지에다가 페이스메이커 에이트리얼 리드를 삽입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 오른쪽 사진 보세요.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이 팩티네이트 머슬 사이에 이 막은 아주 얇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1mm 이내 내외로 아주 얇은 막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리드의 스크류를 최대 노출하면 1.5에서 2mm 정도 되는데 뚫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RA 특히 RA 어펜디지는 가장 퍼포레이션 위험이 높은 부위 중 하나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주변에 아우타가 있기 때문에 아우타까지 뚫게 되면 엄청 큰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무서운 영상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고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입니다.
세 번째 구조물은 포사 오발리스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인터 에이트리얼 septum의 중간쯤에 함몰된 배꼽 같은 구조입니다. 태아기 때는 RA와 LA가 션트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션트가 닫히면서 남은 흔적이고 그로 인해서 좌심방과 직접 맞닿은 가장 얇은 부위가 되겠습니다. 형태는 위아래가 긴 타원형의 형태가 제일 많고 요 동그라미 안쪽을 포사 오발리스의 플로, 보통 여기는 포사 오발리스라고 부르고 바깥쪽에 굵은 근육을 림부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발표할 중에 이게 제일 좀 복잡하기도 하고 재밌는데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에트리얼 septum의 발생학인데요. 처음에는 커먼 에이트리움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4주쯤 되면 이 천장 가운데쯤에서 살이 점점 차오르면서 엔도카디알 쿠션을 따라서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나온 요 살의 벽을 septum primum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열려 있는 구멍을 포레이먼 프리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이 점점 더 차서 엔도카디알 쿠션과 맞닿기 직전에 위에 구멍이 열리는데 위에 구멍을 포레이먼 세컨덤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septum primum의 오른쪽에서 septum의 세컨덤이 또 자라서 내려오게 되고 아래쪽 구멍을 포레이먼 오발리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를 구성하게 되고 첫 번째 septum, 두 번째 septum, 그 가운데 구멍은 septum primum의 구멍은 포레이먼 세컨덤, septum secondum의 구멍은 포레이먼 오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혈액이 흐르고 있다가 출생을 하면서 폐호흡을 하는 순간 LA의 압력이 확 올라가면서 첫 번째 septum이 아주 얇은 막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탁 닫혀버립니다. 밸브처럼요. 이렇게 열려있던 게 닫혀버립니다. 열려있는 상태를 포레이먼 오발리라고 하는 거고 이 닫혀서 막힌 상태를 포사 오발리스라고 합니다. 오른쪽 RA의 에이트리움에서 본 인터 에이트리얼 septum이고요. 이쪽 왼쪽에서 본 겁니다. 가운데 배꼽 모양의 포사 오발리스가 있고 주변에 두꺼운 림부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포사 오발리스는 몇 번째 septum일까요? 네, septum의 프리멈이죠. 뒤에서 붙은 게 보이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이 림부스는 septum의 세컨덤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셔도 이게 퍼스트 septum의 구멍은 포레이먼 세컨덤이라고 했고 거기서 보이는 것은 septum의 세컨덤입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기가 septal 펑처의 위치인데 septal 펑처를 하고 나서 빼면 나중에 그 구멍이 막히느냐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멍은 수개월내에 대부분 저절로 엉기면서 막히고 너무 septal 펑처를 많이 하고 큰 걸로 하다 보면 septal 펑처 구멍이 안 막힐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AS처럼 남아도 실제로 션트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어서 놔둔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구조물은 유스타키안 밸브랑 테베시안 밸브입니다. 유스타키안 밸브는 IVC의 밸브고 테베시안 밸브는 코로너리 사이너스의 밸브죠. 태아 순환을 하면서 엄마로부터 받은 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덕투스 베노서스를 통해서 IVC를 통해서 RA, 션트, LA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SVC를 통해 들어온 디세츄레이티드한 혈액이 RA에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스타키안 밸브는 이 엄블리칼 블러드 플로어가 이 포사 이게 구멍을 통해서 잘 들어가서 LA로 갈 수 있게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시면 바로 내려가지 않고 포사 오발리스로 포레이먼 오발레로 잘 유도하는 역할.
IVC에서 포레이먼 오버레이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코로너리 사이너스의 테베시안 밸브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출생 시에는 퇴화되어서 이제 성인에선 작은 주름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네, 테베시안 밸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화 서큘레이션의 잔여 구조물이고 출생 시에는 퇴화돼서 작은 구조물로 남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크게 남아 있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CS 카테타를 넣게 되는데 그때 걸리는 구조물이 되겠죠.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일단은 전체 인구 중 80% 정도가 이 테베시안 밸브를 갖고 있고 아예 없으신 분들도 20% 되고요. 아예 꽉 막힌 사람도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여기 렘넌트나 세미루미널 형태가 흔하고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음은 RA 키아리 네트워크입니다. 키아리 네트워크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테베시안 밸브나 유스타키안 밸브 같은 이런 태화 순환의 잔존 구조물입니다. 원래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IVC, 테베시안 밸브 이런 유스타키안 밸브 요 사이에 이렇게 큰 그물 형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남아 있어서 발생률은 2%에서 3% 정도 되고 대개는 우연히 발견되는 B9 구조입니다. 그래서 B9 구조라서 수술적 제거 필요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심장 에코를 봤을 때 이렇게 플러팅하면서 혈전으로 보일 수 있고 문제는 이렇게 카테터가 낑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스네어로 걸어서 빼낸 사진입니다. RNA에서 나소카소타가 걸려서 이렇게 키아리 네트워크에 걸려서 팅킹돼서 카테터 엔트레먼트 된 거고 빼내니까 여기 조직들이 같이 딸려 나온 겁니다. 네, 다섯 번째 구조물은 CTI입니다. 카보 트리커스피드 이스무스를 합쳐서 CTI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IVC와 요 삼천판과 사이의 협부, 약간 우심방 하부의 근육성 통로를 말합니다. CTI는 septal 이스무스, 센트럴 이스무스, 라테랄 이스무스 이렇게 명명되어지기도 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 라테랄로 갈수록 넓고 두꺼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리니어 라인을 그는 부위는 센트럴 CTI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CTI를 통해서 에이티피컬 플루터가 이렇게 마크로 리엔트리 서킷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CTI는 크리티컬 이스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이스무스를 어블레이션해서 이 서킷을 끊어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 CTI 아래쪽에 RCA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CTI와 RCA의 평균 거리를 재는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대부분 3일에서 8mm 범위 내에 존재한다. 여기 보시면 RCA의 디스탈 파트가 CTI 아래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저리를 받는 영상도 있으니까 또 이런 논문이 나오는 걸 보면 생각보다 RCA 인저리를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라는 말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여섯 번째 구조물은 트라이앵글 코어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나 유명해서 너무나 다 아실 테고요. 이 독일의 발토 코우 박사가 명명한 우심방 내 삼각형의 영역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는 텐던 오브 토다로입니다. 네, IVC의 앞에 있는 밸브, 유스타키안 밸브에서 유스타키안 리치가 septum으로 이어지는 이 부위를 토다로 선생님이 발견하셨는데 그 부위를 텐던 오브 토다로라고 명명을 지었습니다. 1번 텐던 오브 토다로, 2번은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의 애눌러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septal의 리플렛입니다. 이게 2번 삼천판의 septal 리플렛. 3번은 코로너리 사이너스의 오스티움. 이게 아랫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코후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이 코후 트라이앵글을 왜 명명을 했느냐? 그 안에는 바로 꼭지점에 AV 노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밖에도 프록시말 히스 번들도 있고 AV 노달 아테리, 듀얼 AV 노달 패스웨이가 이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듀얼 AV 노달 패스웨이를 같이 보시면 우리 AV NRT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셨죠? 패스트 패스웨이, 슬로우 패스웨이. 결국 전도 특성이 다른 두 개의 입력 경로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듀얼 AV 노달 피지올로지가 존재하는 사람은 전 인류의 10%에서 30% 정도 되고 그 중에서 AV NRT로 발생한 사람은 1% 정도 됩니다. 그 1%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네, 듀얼 AV 노달 패스웨이의 위치를 보시면 상단부는 아까 삼각형에서 텐던 오브 토다르의 위치, 그러니까 슈페리어 안테리어 파트가 패스트 패스웨이가 될 거고요. 이 슬로우 패스의 위치는 코로너리 사이너스의 오스티움과 요 밸브의 사이, 그러니까 포스테리어의 인페리어 방향이 되겠습니다. 듀얼 패스웨이 노달이 왜 생겼을까요? 전 이게 궁금해서 찾아보고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이 원시 심장에서 프리모티브 에이트림과 프리모티브 벤트리클 사이에는 이 배꼽 같은 AV 카날 티슈가 있습니다. 이 AV 카날 티슈가 분할을 하여서 스페셜라이즈드 컨덕션 티슈가 되고 결국은 AV 노드가 되거든요. 이 AV 노드에 어떤 조직들이 붙었냐에 따라서 패스트 패스웨이가 되고 슬로우 패스웨이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 노달 근처에 AV 노달 트랜지션 셀 근처에 에이트리알 마이오카디움, 그 중에서도 septum에 있는 마이오카디움이 연결이 되면 패스트 패스웨이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너리 사이너스가 있는데 코로너리 사이너스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사이너스 베노서스의 레프트 혼이 분화가 돼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에이티륨과 합쳐진 상태에서 또 거기서 AV 노드에서 포스테리어 만나면서 이게 세 개의 조직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너리 사이너스의 마이오카디알 슬리브랑 AV 노달의 트랜지션 셀이 만나게 되면 슬로우 패스웨이가 만들어집니다. 패스트 패스웨이는 그 마이오카디움의 septal에 마이오카디움이 붙은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단일한 마이오카디움이 붙어서 이 파이버의 얼라이먼트가 이렇게 직선이고 중간중간에 갭 정션도 많아서 갭 정션이라 하면 이 세포들 사이에서 전기가 빠르게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그런 통로들이 많아서 전도 속도가 아주 빠르게 됩니다. 반면 슬로우 패스웨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조직이 만나서 붙게 되죠. 그래서 파이버의 오리엔테이션이 불규칙하고 갭정션 덴시티도 떨어지고 파이브러스 티슈도 많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패스웨이로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septal에 있는 마이오카디움이 붙은 쪽이 텐던 오브 토다르니까 여기가 패스트 패스웨이가 될 거고요. 코로너리 사이너스 주변에 사이너스 베너서스와 마이오카디움과 AV 노드가 만난 이 부위는 슬로우 패스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블레이션 하는 사이트는 슬로우 패스웨이가 되겠죠. 네, 핵심은 이 회로를 끊으면서도 정상 전도는 최대한 보존하는 게 어블레이션의 핵심입니다.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래 아나토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플로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제가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발표 시간이 부족할까봐 많이 컷했거든요. 근데 컷을 안 해도 되겠네. 시간이 좀 남았네요. 저기 그 라이트 HR 어펜데이지 거기에서 아주 이제 팩티네이트 머슬이 있고 아주 씬한데 그래서 저희 기억으로는 그 페이스메이커 시술 후에 약간 마이너한 그 이퓨전이 계속 생겨서 그 원인이 어딜까 하다가 그쪽 라이트 HR 어펜데이지를 의심해서 A 리드를 다시 리플레이스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그 CTI에서는 저희가 플러터 어블레이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CTI를 이렇게 T밸브 끝에서부터 이제 IVC까지 끌어서 내려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리세션도 있고 파우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시스의 도움을 램프 특별하게 더 구부려져 있는 램프의 도움을 받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택이 특히 그 IVC 쪽 앞쪽에 유스타키안 리지에 이제 근접한 파우치나 리세션 카테터가 닿지 않기 때문에 블럭이 상당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뭐 SL1 오히려 램프보다는 그냥 그런 유저한 SL1이나 SR0 하여튼 좀 그 시스를 이용해서 아예 리버스 U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콕 집어서 이렇게 컨택을 만들어야 블럭이 많이 되는 걸 봤고요. 그리고 키아리 네트워크 최근에도 저희 펠로우 선생님이 이렇게 특히 듀오데카를 거치시킬 때 그 이제 토크를 엄청 많이 주다 보니까 특히 그 키아리 네트워크가 있는 저 이스무스 지역이죠. 리지에서 유스타키안 리지, 이스무스, 약간 포사 오발레까지 그쪽에 걸쳐서 네트워크가 엄청 그물망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네. 간혹가다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생기면 저희가 그쪽 부위에서 듀오데카를 포지션 시킬 때 아주 좀 이렇게 토크를 빠르게 주면은 이제 저기 웹에 딱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로 돌렸는지 뺄 때도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이 존재 키아리 네트워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면서 엄청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런 네트워크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특히 듀오데카 위치시킬 때 IVC 쪽에서 코로니 사이너스를 이제 저 인게이지 할 때 특히 거기서 아주 젠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멘트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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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오블레이션 할 때 RV에다 카테터 넣고 빼면서 CS 오스 앞쪽을 오블레이션 하게 되는데 사실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 너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랩마다 스트래터지가 다를 텐데 혹시 그런 경우에 네. 혹시 선생님 뭐 테크니션이지만 그 여러 케이스 봤으니까 어떤 뭐 팁 같은 게 있는지 슬로우 패스웨이가 어블레이션이 잘 안 될 때 팁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애널로스에서 CS 옵스 앞에 하면 네. 거기가 테이퍼링 되면서 리전도 많고 잘 될 텐데 네. 가끔 거기 타겟팅해도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혹시 선생님 랩에는 음. 잘 아시니까 잘 안 될 경우에 혹시 팁이 있는지. 그 말했다시피 여기 CS 오스티우과 여기 CS가 마이오카디움 RA가 열리면서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리면서 이제 합쳐지면서 조직이 얼마나 서로 들러붙냐인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얼마나 넓게 붙여졌냐, 좁게 붙여졌냐. 그래서 오블레이션의 사이트에 그 트랜스뮤럴 리전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뭐 AVNRT 슬로우 패스웨이라고 변명이 되면 듀얼 패스웨이, 슬로우 패스웨이 오블레이션에서 안 된 경우는 저희 랩에서는 없었고 그래서 뭐 따로 잘 안 됐을 때 어떠한 테크닉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많이 해보신 분들 중에 이렇게 슬로우 패스를 오블레이션 했는데 잘 안 돼서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다른 방법들을? 그렇다고 이렇게 마냥 뭐 슈페리어까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또 엘비도도 인절이 받으니까요. 네, 이제 ABNRT 안 될 때는 이제 어떤 슬로우 패스웨이가 테크니컬에 인볼브 됐는지를 감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보통은
라이드 임페리얼 익스텐션이 대부분 인컬플릿이긴 한데 아닌 경우들이 꽤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좀 페일하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AC 같은 걸로 줘봐서 이 페이싱 사이트가 리엔트리 서킷과 얼마나 가까운지 감별해서 해보는 방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CTI 조금만 더 제가 여기 뺐는데 어블레이션이 CTI 하다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안 되고 엄청 오래 걸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이 CTI 부위가 이렇게 컨버트하고 스트레이트하면 편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깊은 파우치 형태를 이루거나 유스타켄 리치가 엄청 발달을 해서 이게 울퉁불퉁하면 계속 이게 리니어하게 라인을 긋기가 힘듭니다. 또 밑에 RCA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서 열을 뺏어갑니다. 그러면서 트랜스미러하게 만드는 걸 방해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질리스 같은 거 스테어럽을 실수로 해서 딱 박아놓고 좀 강한 파워를 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RCA가 인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또 강하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잘 생각하시고 시술하면 교수님께 많이 도움이 되고 시술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